몇 년 전 나는 서울 매각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언제나 도시의 번잡함을 피하고 싶었던 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이 마을은 구불구불한 작은 길과 오래된 집들로 가득하고 마을 끝자락에는 오래된 숲이 있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대개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고 또래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평화로웠다. 싱그러운 공기와 조용한 밤의 분위기에 빠져 살면서 지냈다. 하지만 이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동물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집 주변을 돌면서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던 중 가게 주인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다. 할머니, 혹시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집 건너 집에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단다. 그 집에서 살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아무도 그녀가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집을 구할 때 유난히 저렴했던 이 집이 그 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밤에 들리던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고 나는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밤마다 잠을 잘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나는 문득 창문 밖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다. 그날 본 그림자보다 더 선명한 형체가 창문 밖에서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뒷걸음질 치며 밖을 보니 긴 머리를 가진 여자의 형상이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이 주는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 후 나는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갔다. 마을의 유일한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가 난잡하게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첫 버스를 세웠고 마을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이사를 위한 수속 절차를 밟으며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몇 달이 지난 뒤 그 마을의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집이 곧 철거될 거야. 마을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거든. 내가 떠난 그 이후로 말이야. 나는 대답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다. 마을과 그 집에 얽힌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지만 다시 그 공포를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도 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을과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름이 돋곤한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농담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날 밤의 그 시선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정훈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전설을 믿고 있었는데 마을 뒷산 깊은 곳에 위치한 폐가에는 귀신이 산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곤 한다고 하여 아무도 감히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이야기가 마냥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들에게 폐가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정훈의 결심이 완강하자 그저 걱정 어린 시선으로 그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정훈은 손전등과 담요 그리고 간단한 간식을 챙겨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매우 낡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정훈은 체념한 듯 담담한 마음으로 폐가에 들어갔습니다. 정훈이 담요를 깔고 앉아 주변을 살펴보니 밤이라 그런지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를 발견했습니다. 초상화 속 인물은 옛날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었고 정훈은 그 그림에 이상하게 이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마치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전등을 끄고 잠시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소름이 돋았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느껴지는
소곤거림과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폐가 안을 맴돌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겁에 질려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분 나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그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고 정우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폐가의 한쪽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붉게 써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여기서 나가라는 글씨였습니다. 갑자기 공포심이 몰려왔지만 정우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폐가의 문이 황 소리를 내며 닫히고 방 안은 깜깜해졌습니다. 놀란 정우는 급히 손전등을 다시 켰으나 그 옛날 여성의 초상화가 뚜렷하게 자신의 등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작스레 여자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정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막 폐가를 벗어나려는 순간 무언가 그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자 바닥에서 손이 뻗어나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 손을 떨쳐내고 정우는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이 정훈을 찾아 폐가로 갔을 때 그들은 정훈이 초상화 앞에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정훈을 깨웠고 정신을 차린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인해 공포에 질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정훈은 그 폐가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에 퍼뜨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우는 밤만 되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폐가는 여전히 마을의 한 구석에 남아있고 정훈의 이야기로 인해 그곳에 새로운 전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폐가에 발을 들이는 자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묘한 이야기들을 읽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시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밤 12시 전가 거울을 보면 다른 세계와 연결된다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나 또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글쓴이는 금요일 밤에 시계를 분명히 11시 59분 50초로 맞춘 뒷방에 있던 오래된 거울 앞에 섰다고 했다. 그리고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거울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으나 곧이어 거울 속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며 다른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인물은 과거의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몹시 무표정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인물의 눈이 선명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댓글로는 인동아, 재민이 증후군이라는 이론을 제기하며 그저 시각적 착각일 뿐이라고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같은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야기는 끝없이 길어졌다. 호기심 많은 성격의 나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집에 있던 낡은 앤티크 거울이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금요일이 되자 준비를 마치고 침실에 있던 거울 앞에 섰다. 시계를 11시 59분 50초에 맞춘 후 심호흡을 하고 10초를 기다렸다. 그리고 12시가 되었을 때 거울을 응시했다. 처음에 거울 속에는 그냥 내가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알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이 거울 주변으로 들이우더니 내 얼굴이 아니오시다. 뭔가 다른 형상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형상은 움직이지 않고 단지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에 홀린 듯 나는 거울 속 존재에게 눈길을 떼지 못했다. 집안이 갑자기 기묘하게 조용해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거울 속에 그 존재가 나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감히 무섭다거나 기괴하다는 느낌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거울을 만지려고 하자마자 강력한 전율처럼 전신이 떨렸다. 눈을 깜빡이니
이내 그 존재는 사라지고 다시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쳐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거울 속의 나는 나와 똑같으면서도 어딘가 조금 다른 듯한 설명하기에 어려운 느낌을 주었다. 마치 거울 속에 내가 진짜 나를 흉내내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나는 점점 더 수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유 없이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거울 속인의 이미지가 잠시 왜곡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났다. 또 가끔씩 집에 혼자 있는데도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였지만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방불이 꺼진 거실에서 또다시 낡은 거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번엔 확연히 어떤 그림자가 보였다. 이 그림자는 내게 가까이 다가왔고 곧이어 나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머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면서 나는 뒷걸음질치다 그만 거울을 넘어뜨리고 말았다. 거울은 산산이 부서졌고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은 점점 사라졌고 거울 속 존재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나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종종 거울을 바라보며 그날 밤의 기묘한 경험을 떠올린다. 그저 간단한 인터넷 괴담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실감나는 공포와도 같은 경험이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거울 속에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모습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세계와의 연결점일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남아 있었다.